가슴을 뛰게 만드는 목표. 계획을 작게 세우지 말라. 작은 계획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마력이 없기에 오히려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 건축가 다니엘 버넴의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최고의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그는 시골 변두리에 2층 주택 한 채를 짓는 일보다 맨하튼 중심부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는 일이 더 쉽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집 한 채에는 아무도 투자하지 않지만 초고층 빌딩을 세운다고 하면 모두가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투자받기도 쉽고 인재를 구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목표가 있을 겁니다. 책상머리에 붙어있는 여러분의 목표는 2층 주택인가요? 초고층 빌딩인가요? 저는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항상 목표를 높게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학급에서 10등인 학생은 기말고사 7등 정도를 목표로 잡습니다. 전국 석차가 중간쯤 되는 학생은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잡지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 목표가 네 가슴을 뛰게 하느냐고. 목표는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매력이란 글자의 매는 도깨비 매입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높은 목표는 사람의 정신을 홀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5kg 감량보다 스튜디오에서 개인 화보 촬영이 설레지 않나요? 과장 승진보다 HRD 최고 전문가가 설레지 않나요? 당신이 가진 목표는 반드시 당신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은 일개미처럼 꼼꼼하게 짤지언정 도달하고 싶은 곳은 환상적이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365 공부 비타민, 가슴을 뛰게 만드는 목표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 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7번 읽기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7번 읽기 공부법의 저자 야마구치 마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책의 내용 중에서 핵심, 그러니까 7번 읽기 공부법의 실행 방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마구치 마유는 이 방법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누구에게나 쉽다, 누구에게나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시간에 이어서 7번 읽기 공부법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살펴보고요.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책 한 권이 머릿속에 그대로 복사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읽기 공부법의 학습 원리라고 할까요? 그것은 사실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으로 수렴될 수가 있습니다. 망각곡선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빙하우스는 사람의 기억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실험 내용은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무작위로 3개의 알파벳, 이를테면은 A, P, Q, Y, U, I, D, E, C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3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만들어냈어요. 20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을 머릿속에 넣습니다. 2000개를 다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표본으로 몇 개를 뽑았을 수 있는 거죠. 머릿속에 암기를 한 다음에 그 암기를 다 한 상태가 이제 100% 기억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때 100% 암기한 것 중에서 과연 몇 개나 기억을 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냈죠. 인터넷에서 망각곡선이라고 치면은 많은 그래프들이 이미지에 뜨는데 대략 그렇습니다. 1시간이 지나면은 암기했던 것의 50% 정도를 잊어버린다. 일주일이 지나면 암기했던 것의 80%가량을 잊어버린다. 그렇습니다. 기억은 암기를 완전히 한 순간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 머릿속에서 증발되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불과 완전히 암기한 지 1시간 만에 그 절반이 사라져버리고 일주일 만에 80%가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 망각곡선을 보여주면은 학생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차피 잊어버릴 거면 왜 공부를 하나요? 망각곡선을 보면 좀 허무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100% 이해한 것도 이런 식으로 빠르게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거든요.
물론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은 이것보다 망각곡선의 기울기가 조금 더 완만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의미가 없는 세 개의 알파벳을 랜덤으로 엮은 거고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들은 그래도 스토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빠른 속도로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빙하우스는 이 망각곡선에 이어 추가적인 실험을 하게 돼요. 100% 기억 상태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빠른 속도로 잊어버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알파벳들을 학습을 시켜서 기억을 100%로 만듭니다. 이것이 복습이죠. 복습을 통해서 100%로 기억 상태를 돌려놔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잊어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잊어버리면 또다시 복습을 합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망각곡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머릿속에서 사라지느냐 하는 부분이 복습을 반복할수록 점점 그 기울기가 완만해졌던 거예요. 조금씩 잊어버리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 복습, 두 번 복습, 세 번 복습 이렇게 복습이 반복될수록 잊어버리는 양이 점차 줄다가 마침내 7번 복습을 했을 때 망각곡선의 기울기가 거의 수평에 가까웠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도 거의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이 되겠죠. 이것을 어빙하우스는 기억곡선이라고 불렀고 많은 공법들이 복습을 강조하고 특히 7번 복습하면 머릿속에 대부분 들어간다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이 실험에 있습니다. 망각곡선하고 기억곡선은 제가 제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야마구치 마유의 7번 읽기 공부법의 학습적 근거는 바로 이 어빙하우스의 기억곡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복습을 통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잊어버리는 것이 줄어들고 그래서 어느 순간 머릿속에 고스란히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 방법이었던 거죠. 물론 야마구치 마유가 이 내용을 알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경험적으로 깨달은 거였는데요. 어쨌든 심리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제 블로그에 그렇게 질문해 주신 분 6번 읽으면 안 되나요? 혹은 8번 읽으면? 그것은 포인트를 잘못 잡은 질문입니다. 7번 읽기 공법의 핵심은요. 7번 읽으면 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7번보다 적게 읽어도 외울 수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이 읽어야 외워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외워야 할 텍스트의 난이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법학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민법책이나 형법책을 처음 읽으면 7번 읽는다고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 쉬운 책, 이를테면은 지금 이 7번 읽기 공법 책 같은 거 이거는 7번을 읽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온전히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텍스트의 난이도와 읽는 사람의 사전 지식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읽기 공법에서 7이라는 숫자가 매직 넘버가 아니에요. 핵심은 많이 반복하여 공부하면 언젠가는 머릿속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것이 야마구치 마유는 자기의 사전 지식 그리고 학습 능력에 비춰볼 때 대략 7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번 읽기를 하면 누구나 다 된다고 하니 나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나는 왜 안 되는가? 이런 생각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또한 책을 꼼꼼히 살펴보면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야마구치 마유는 책 제목을 7번 읽기 공법이라고 썼지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그런 내용을 제목에 담지 않았습니다. 7번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7번을 무시무시하게 열심히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찾아서 나눠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번 읽기에서 1회당 속도는 빠를수록 좋다. 나는 300페이지 분량의 책을 1회당 30분 정도로 읽는다. 이것은 결코 속독이 아니다.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빨리 읽는 것도 아니다. 그야말로 단순한 통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에 읽기를 끝낼 수 있다. 뭐라고 말했죠? 300페이지 분량의 책을 한 번 통독하는데 30분 걸린다. 그러면은 1분에 10페이지를 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300페이지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잡고 있는 대부분의 책들, 서점에서 구하는 12,000원, 13,000원 책들이 대략 3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 책을 30분 만에 1회독을 한대요. 그리고 본인은 특별한 속독 기술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설책 읽듯이 쭉쭉 읽어나가는데 1분에 10페이지를 읽는답니다. 이건 결국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단 1초, 2초도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죠. 더 무시무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야마구치 마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번 읽기에서는 매 회 사이에 쉬는 시간을 두지 않고 읽기를 추천한다.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다음 회를 읽으면 머릿속에 정착이 빨라진다. 나도 학창시절에 시험 공부를 할 때는 각 읽기 사이에 가능하면 시간을 두지 않았다. 7번 읽기를 하루 안에 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다. 저자는 다 읽은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래요. 1회독을 한 다음에 바로 다시 맨 처음으로 가서 이어서 읽으랍니다. 30분 만에 한 권을 읽으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집중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해서 읽은 다음에 쉬지 말고 바로 읽으랍니다. 그리고 7번을 하루 안에 다 끝낼 수 있으면 이상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해리포터 시리즈처럼 재미있고 쉬운 책이라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야마구치 마요는 법학 공부를 했던 수험생이었어요. 그런 책도 똑같이 엄청난 집중력으로 그리고 쉬지 말고 읽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행간에 숨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시간이 없으니 오늘 하루 충실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날이 있다고 치자 그날 아침 당신이라면 무엇부터 시작하겠는가? 우선은 잠을 깨야 하니까 커피나 홍차를 마셔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물을 끓이는 것은 이상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없다. 의욕에 시동을 걸고 싶다면 일단 책상 앞에 앉는다가 정답이다. 본인은 이렇게 한답니다. 비몽사몽이라도 일단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펼친다. 아직 정신이 멍하고 책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이다. 5분 정도 책을 읽고 난 시점에 물을 끓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다. 물을 끓이는 동안에도 책을 읽는다. 물이 끓으면 커피를 타 마시면서도 책을 읽는다. 결국 눈 뜨자마자 책상 앞에 앉으란 이야기입니다. 공부하기 싫어도 책상 앞에 앉으란 이야기예요. 커피를 타러 가는 동안에도 책을 읽으란 이야기고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도 책을 읽으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화장실에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책을 읽으란 이야기가 되겠죠. 과연 저자는 얼마나 독하게 공부를 했던 걸까요? 다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14시간,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19시간 반이라는 긴 시간을 공부에 투자했다.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공부하는 시간 내내 집중한 줄 알았다면 큰 오해다. 문장을 눈으로 쫓기만 할 뿐 읽지 않는다거나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어쨌든 계속한다 라고 생각했다. 집중력을 만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펼치고 페이지를 넘기는 행위를 그저 계속하는 것이다. 사법시험 준비를 할 때 하루에 19시간 반을 공부를 했답니다. 물론 책상 앞에 앉아서 집중력이 떨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앉았답니다. 하루에 19시간 반. 공부가 안 될 때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마구치 마요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이때는 단호하게 어쨌든 계속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빡세게 많은 양을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면서 7번을 읽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자가 대학 입시,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하루 일과를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나는 대학 입시가 코앞에 닥친 고등학교 3학년 겨울부터는 계속 집에서 공부했다. 기상은 아침 8시, 취침은 새벽 2시였다.
수면 시간이 6시간이 수험생 치고는 충분한 편이었다. 예전부터 수면 시간은 가능하면 줄이지 말자는 주의라서 이 규칙은 굳게 지켰다. 식사와 목욕, 다른 자잘한 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시간은 전부 공부에 투자했다. 하루에 14시간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공부가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시험 직전에 마무리할 때 이야기인데요. 2주 동안은 하루에 무려 19시간 반을 계속 공부했다. 하루 24시간 중에 식사는 각 20분씩 3회로 총 1시간, 목욕은 20분, 매일 밤 엄마와의 전화통화는 10분, 그리고 수면 시간은 3시간이었다. 나머지 시간은 전부 공부에 쏟아부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야마구치 마유는 공부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수면 시간은 가능한 한 확보하더라도 다른 일체에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고 공부만 했던 거죠.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도 아까 30분의 책 한 권을 통독하는 듯한 느낌, 그 정도의 집중력을 무시무시하게 발휘하면서 읽었고, 한 번 읽은 다음에 쉬지 않고 바로 2회독으로 들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강의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고시생이 민법 교과서 2000쪽짜리 민법 교과서를 20회독을 했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합격을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강사는 이렇게 답했어요. 그분은 고시 10년 차였습니다. 10년 동안 20회독 했다는 거는 1년에 2회독 했다는 이야기죠. 야마구치 마유가 7번 읽기 공부법을 이야기했지만 만약 7번을 아주 넉넉한 시간 동안 읽는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공부법의 핵심은 7번을 읽되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집중력으로 최대한의 공부량을 확보해서 읽어라 라는 거예요. 다만 무시무시 공부법이라고 제목을 잡으면 그 누구도 이 책을 사지 않을 테니까 7번 읽기 공법이라고 아주 가볍고 달달하게 적은 것 뿐입니다. 그거에 현혹되어서 나도 7번 읽으면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할 때 노력의 양을 강조합니다.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하우든 뭐든 그 다음에 따지는 거다. 공부 계획이든 스킬이든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많이 하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야마구치 마유 이야기 중에서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공부하는데 공부 계획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공부를 할 때 엄밀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다. 계획 세우기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가끔씩은 부정적인 느낌까지 받는다. 이유는 2가지다. 첫 번째, 계획을 세우는 작업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세밀하게 예정을 짜면 짤수록 시간 낭비가 늘어난다. 2번째, 애초에 계획을 세웠던 대로 어차피 지켜질 수가 없다. 여유를 고려해서 짜둔 계획일지라도 반드시 지연이 생긴다.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시간이 걸리고 급한 용건이 생기고 몸 상태가 나빠지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계획은 뒤바뀐다. 저는 이 부분에 거의 100% 동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 계획을 짤 때요, 대략 이런 식으로 짰던 것 같아요. 국사 과목 보름, 윤리 과목 보름, 공통과학 20일.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무슨 단어를 공부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다이어리에다 꼼꼼히 적은 적도 없습니다. 어쨌거나 하루에 할 수 있는 공부량을 최대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획을 아무리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뭐하나요? 실제 공부량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것보다 더 많이 달성하면 그럼 되는 겁니다.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의 의의는 단지 이런 점에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요, 내 공부하는 속도, 공부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가늠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국사 과목을 보름 동안 공부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해보니 열흘 만에 됐다. 그럼 다음번에 2회독, 2차 공부를 할 때 그거보다 시간을 적게 잡아도 되는 거거든요. 혹은 내가 수학, 함수 과목을 공부할 때 이걸 5시간이면 마스터할 수 있겠다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해보니 10시간이 걸리더라. 그럼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다음번에 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메타 인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계획을 타이트하게 세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상세히 세우는 것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마구치 마유의 7번 읽기 공법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온다. 반복해서 읽기 위해서 정독보다 통독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다만 7번이라는 숫자는 매직 넘버가 아니다. 반복하는 것이 핵심이요, 그 반복을 빠른 시간 내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하루의 공부량 자체가 많아야 한다입니다. 그렇게 공부량 자체가 많으면요, 하루에 고3 때 14시간, 시험 직전에 하루에 19시간 공부하면 7번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겁니다. 공부량이 많으면 몇 번 했느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집중해서 집약적으로 많이, 그리고 반복하는 것. 7번 읽기 공법이 다시금 확인해준 공부의 원리이자 진리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제게 질문 주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닉네임 긍정왕이라는 분께서 서울대에 다니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사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 친구들도 그랬네요.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저는 이제 법대였는데, 대학교 1학년 때는 서울대, 특히 서울법대라는 게 나름 상당한 컴플렉스였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느 대학을 다닌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이를테면 어디 외부 친구들이나 뭐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하거나 어디에 가잖아요. 그때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서울대 다닙니다, 법학원 전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순간 좌중이 조용해졌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친구들도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지고요. 저나 제 친구들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모임이 있거나 했을 때 혹시 뭐 어디 나오셨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답변하면은 순간 조용해지는 일이 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는 분명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떨까요? 사회에 나와보니, 우선 저는 법조계 쪽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서요, 아마 법조계 쪽에는 서울대를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그쪽에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워낙 많거든요. 내가 서울대 나왔다 혹은 서울법대를 졸업했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잘은 모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법조가 아니라 다른 분야, 뭐 일반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야에서는 서울대를 나온 것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우선 주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착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보다 성과를 잘 내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서울대 나온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진다라는 것, 그게 좋으냐 아니면 나쁘냐,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목받는다는 것은 물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주목받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기대를 받았던 양에 비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서울대뿐만 아니라 좋은 대학을 나온 혹은 좋은 커리어를 가진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상응하는 결과물을 보여주느냐, 결국 그 문제죠. 그 부담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느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쩔 수 있나요? 한국에 살고 있는 한 학벌 위주의 사회가 좋다는 이야기는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에 사는 한 그런 기대감과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바뀌지 않는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그에 맞는 결과물을 내야죠. 그러려면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길게 보면 어느 대학을 나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력이 중요합니다. 서울대라는 간판이 먹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교육계도 그럴 거고요. 지식 노동을 하는 많은 분야에서는 먹힐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세부 전공으로 들어가면은 대학 간판이 보장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영업 분야, 영업은 결국 실적이잖아요. 마케팅도 결국 실적이죠.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내느냐의 문제잖아요. 글을 쓰는 분야와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얼마나 잘 쓰느냐, 좋은 대학 나왔다고 글 잘 쓰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에 나오면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무조건 실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대학교 다닐 때나 대학교 졸업한 뒤나 지금처럼 사회에 나오나 공부는 평생 하는 겁니다. 수능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 4년 공부하는 것만으로 나머지 인생이 결정된다면 그건 도둑놈 사회죠. 과거에는 그랬던 시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들으니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인생에서 직업을 6번 바꾼다, 뭐 그런 내용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해도 학원에서 아이들도 가르쳤고, 제가 카페도 열어봤고, 지금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동시에 글 쓰고, 이렇게 팟캐스트 방송도 하잖아요. 결국 어떤 직장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의 문제로 가는 것 같아요. 직장은 계속 바뀌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직위는 바뀌더라도 하는 일은 변치 않는 거죠. 그 일의 핵심적인 역량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 때나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나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서울대를 나오면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대에 못 미치면 기대한 만큼에 비례해서 그만한 실망감을 안겨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느냐, 그것은 각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 방송이 좋으신 분들은 지금 그 팟빵 위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 그리고 좋아요 하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를 누르셔서 공유에는 URL을 주변의 지인분들에게 날려주셔도 좋습니다. 이 반응들이 피드백이 되어서 제가 더 나은 방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게 상투적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팟캐스트를 직접 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동, 구독하기, 좋아요, 하트, 공유 이런 행동들이 저와 이 방송과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일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 수험생, 직장인분들,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되어서 매일 읽는 긍정의 한 줄처럼 매일매일 공부 의욕을 다져줄 아이템이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인터넷에서 365 공부 비타민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